도대체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을 수가 있죠? 12개 도시가 동시에 침수됐습니다. 단 3일 만에 3,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그런데 단 한 도시만이 사망자 수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도시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 복구 24시간, 대피 소요 평균 7분, 시민 불만 제로.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건 기술을 넘어선 완전히 다른 문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이제 서울처럼 되기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집트 출신의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7살 때 나일강의 재난으로 가족을 잃었고 그날 이후 평생을 재난 대응에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도시, 서울의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도시는 폭우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기술 때문이라고 믿으시겠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곳에 직접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UN 재난대응국 소속의 데이터 과학자 카림 알하산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28년은 재난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7살이던 어느 여름, 이집트 나일강이 무섭게 불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 가족 중 절반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시체 안치소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찾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어릴 적에는 슈퍼히어로처럼 강력한 기계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재난은 단순히 자연이 일으키는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닥친 순간 한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 시민의 대응, 리더십, 심지어 평소의 습관 하나까지도 생사를 가르는 요소가 되더군요. 저는 결국 데이터 과학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통계와 알고리즘, AI 분석을 통해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제 삶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지구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도 뭄바이, 미국 뉴올리언스, 나이지리아 라고스, 베트남 하노이, 멕시코시티, 방글라데시 다카. 불과 48시간 사이 12개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폭우는 3,0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UN 본부는 곧바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림,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번 사태에서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네.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당신이 직접 가서 분석해줬으면 하네. 서울, 한국. 솔직히 저에게 한국은 그리 친숙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란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외국인에게는 다소 폐쇄적인 인상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출신인 제가 그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사람 하나 잃지 않고 도시를 지켜낸단 말이지? 이건 무조건 복붙해서 다른 나라에 적용해야 하는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 그리하여 저는 짧은 준비 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에 설치된 다중언어 재난경보 패널부터가 놀라웠죠. 한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포함된 그 정교한 시스템은 외국인조차 불편함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구에 위치한 예방형 재난 지휘센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색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시민 10여 명이 대형홀에서 조용히 대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보음 하나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차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 정이 없네. 사람들이 너무 기계적이야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센터의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식 대피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반사신경처럼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저의 서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자주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기술만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곧 제가 깨달아야 했던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2032년 그 대재난의 한가운데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버텨낸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치가 아니라 제 사고방식 자체를 흔드는 통계였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 복수하기 시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특별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매년 전 세계 어딘가에선 100년치의 비가 쏟아지고 100년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한 도시만이 피해가 없을 수 있었을까요?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예측, 대응, 복구의 3단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한 최초의 도시다. 침수 예측 정확도는 93%에 달하며 대피 소요 시간은 세계 평균보다 4배 빠르다. 시민의 86%가 재난 앱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74%는 정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수치상으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계에서 이집트,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처럼 수많은 도시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도입해도 매번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였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 문화, 행동 패턴. 그런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야말로 진짜 핵심이었죠. 그래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조차도 곧 쏟아질 재난을 예고하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흡사 하나의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혼잡하거나 무질서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랍어로 된 재난정보 표지판, 무슬림 기도실, 공공 무료 와이파이, 자동 통역 기능이 달린 키오스크. 서울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준비된 도시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도중 택시기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시나요?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위험한 일이 생기면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전에 지하철에서 폭우 때문에 멈췄을 때도 다들 줄 서서 안내를 따랐어요. 괜히 큰 소리 치면 더 혼란만 커지니까요. 이 말이 제게는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재난이 닥치면 먼저 생존하기 위해 서로를 밀쳐냅니다. 탈출구 앞에선 싸움이 나고 분노가 터집니다. 서울의 시민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단지 기술력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재난정보통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외국인 연구자 최초로 내부 분석을 허가받은 자리였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이수정 디렉터였습니다.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짧은 인사 뒤 첫마디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로 위기를 막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센터에서 본 장면은 제 머리를 강하게 울렸습니다. 실제 폭우를 시뮬레이션한 가상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시민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역할극을 하며 대피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고등학생과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난은 어른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수정 디렉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토론하고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겐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이건 문화 그 자체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 실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지 않고서는 저는 모델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런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로 재난을 막는다. 그 말은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상적인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문화라는 단어는 너무 정성적이고 추상적이며 측정이 어려운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만든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의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봉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재난심리학이라는 생소한 과목이 실제로 교육과정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맞이한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를 하며 교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교실에서는 놀랍게도 심호흡 훈련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홍수 상황이라는 설정 속에서 누가 먼저 뛰쳐나가지 않고 어떻게 집단 안정을 유지하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옆 친구가 울면 저도 같이 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무서워도 서로 바라보면서 감정을 나누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 멈칫했습니다. 재난교육이 이렇게 섬세하고도 인간적일 수 있다고. 이집트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필리핀에서 우리는 늘 대피 방법, 긴급 상황 시 행동 요령 같은 기술적 정보만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재난을 막는 기술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불빛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고 거리에는 도로 정비 차량들이 조용히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언제 닥쳐올지 모를 재난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공포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습관처럼 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제가 살아온 도시들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 재난대응부처와 협력하여 시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72세의 김명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큰 홍수를 겪은 이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매달 2회씩 동네 대피 훈련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재난이 잠잠할 때가 훈련할 시간이지 터지고 나서 훈련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재난 대응은 사건이 아닌 생활이었습니다. 재난을 예외적 사고로 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방식. 그것이 서울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이는 17세 고등학생. 이름은 한이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SNS를 통해 재난 대응 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된 학생이었습니다. 이람 학생은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를 지닌 친구였는데 그 안에 숨겨진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옆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도 대응을 못해서 결국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 생각했어요. 나라도 뭘 할 수 있어야겠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재난이라는 개념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에 대한 행동은 자연스럽고 성숙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는 저에게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 도시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로 위기를 막는 도시가 아니다. 이 도시는 공동체적 자율성과 문화적 학습으로 재난을 통제하는 사회적 실험체다. 하지만 정말 이 가설이 맞는 것일까요? 기술이 아닌 시민의 문화가 도시를 지켜낸다는 건 과연 이상이 아니라 현실일까요? 제가 이 가설을 검증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 필리핀 마닐라에 초강력 태풍 제미니가 상륙한다는 예보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기이자 제 가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전 무대였죠.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본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서 마닐라로 전송하려 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고요하지만 짙은 파문을 남기며 흘러갔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취재와 탐방을 반복하는 며칠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평생의 질문에 대해 서울은 제게 놀라운 발레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인가? 이 시스템은 한국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닐까?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제 데이터로, 제 분석력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그 시점에 맞춰서 들려온 뉴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이 발표한 경보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제미니, 루손 섬 북부에 72시간 내 상륙 예상. 전 세계 기상 분석 네트워크는 곧바로 제미니의 등장을 올해 최대 재난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 위기 속에서도 아직 필리핀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카림, 서울에서 본 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다면 마닐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게. 시간이 없어. 전 세계가 제게 거는 기대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의 재난 대응 모델을 복제하라는 것.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뉴얼로 정리되지 않고 앱으로 배포되지 않으며 센서로 감지되지 않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바로 시민의식, 문화, 공동체적 본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실험 없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만난 이수정 디렉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용히 회의실로 데려가며 처음과는 달리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 시스템을 마닐라에요? 시간이 촉박한데 시민 대상 훈련은 생략될 거고 지역 사정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프레임만이라도 우선 구축하고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보려 합니다. 카림 박사님,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에 달려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가신다면 오히려 상처만 입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충고였지만 저에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수정 디렉터는 한숨을 길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 시스템의 핵심 기능들을 정리한 API 패키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침수 예측 알고리즘, 시민 위치 기반 경고 서비스, 대피소 실시간 정보 연동 툴, 다국어 긴급 알림 템플릿 등 모두 이미 서울 시내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 72시간 안에 필리핀 현지에 적용한다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떠났습니다. 제 몸은 서울에 있었지만 제 머리는 이미 마닐라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본 것은 이상이 아니야. 그건 분명 현실이었어.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이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작동하던 시스템이 전혀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가진 도시에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도는 저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도시 전역을 순회하며 모든 주요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재난 대비 시뮬레이션 체계는 국지성 집중호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피 명령이 전파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었고, 자동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은 차량이 침수되기 전 자동으로 통제를 시작하는 지능형 관제 알고리즘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도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UN 본부와 협력하여 서울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1차 모듈화했습니다. 1. 위험 예측 알고리즘 기상청 데이터 도심 구조 침수 이력 통합 분석. 2. 대피소 운영 시스템 실시간 수용 인원, 위치, 접근성 반영. 3. 다국어 기반 재난 알림 플랫폼 현지어, 영어, 한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지원. 4. 지하 침수 자동 방수 장치 명세서 긴급 상황 시 수동 개입 없이 자동 작동하는 기술 문서. 5. 시민 참여 연동 훈련 시뮬레이터 비상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인터랙티브 교육 앱. 이 중 3번과 1번 모듈은 이미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 가능했고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용해 줄 것인가? 제가 떠나기 전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사람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둘 사이의 균형을 만들었지만 그 균형은 쉽게 수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행동이라는 걸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 실험이 아니다. 이건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첫 번째 시도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데이터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문화적 의지를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달자가 된 셈이었죠. 비행기는 밤을 건너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어지럽게 붐비고 있었고 곳곳에선 이미 태풍 대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질서의 알고리즘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UN 재난대응국의 임시사무소에서는 필리핀 출신의 책임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요, 박사님.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라디오를 듣고 가족의 소문을 통해 정보를 얻죠. 그런 곳에서 서울 시스템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실험의 기회입니다. 기술은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순간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시스템은 빠르게 조립됐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알고리즘은 마닐라의 도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학습되었고 긴급 알림 시스템은 SMS 기반으로 설정되어 현지 통신사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즈음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장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이 준비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행정관은 시스템의 설명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도 잘 안 봐요. 믿는 건 가족과 교회뿐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거나 고집스럽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술에 대한 신뢰가 서울과는 너무도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앱 알림이 곧 명령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누가 보낸 건지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둘러싼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 모델을 복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짜로 복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닐라에 머문 이틀째 밤, 정말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지 48시간. 저는 이미 수십 명의 공무원, 현지 NGO 직원, 군 부대와의 협의를 마쳤고 서울에서 전송받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설치할 임시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기적이라 할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은 마닐라 시내 침수 가능 구역을 시간 단위로 분석했고 그에 따라 대피소 위치를 최적화했으며 도심 교통 흐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경로를 시각화하는 모바일 앱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으로는요.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알림이 전송되었음에도 시민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대피 권고 메시지가 도달했지만 사람들은 평소처럼 시장을 오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은 저희가 보낸 경고 메시지를 스팸으로 착각해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데이터도 정확하고 경고 시점도 맞고 번역도 완벽합니다. 현지에서 저를 도왔던 NGO 활동가 마르셀라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사람들은 기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긴 정부가 늦게 오고 언론이 과장하고 매번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나라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앱을 믿었고 시스템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에서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울에서 이수정 디렉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사람은 이야기입니다. 마닐라의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스템은 너무 낯설고 너무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계속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결국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야기를 더씹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지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가 방송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마이크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의 재난 데이터 과학자 카림 알 하산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도시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이 경고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살리는 건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SNS에 대피소 위치와 재난 알림 사용법을 공유했습니다. 마을 목사가 일요일 예배 시간 대신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에게 알림 앱 설치를 도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 시스템의 핵심은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매개로 공동체를 재조직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닐라에서 작은 공동체들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태풍 제미니가 북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마닐라. 제가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느낀 공기는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고 거칠고 동시에 강렬했습니다. 서울이 조용한 대응을 품고 있다면 마닐라는 생존의 본능이 곳곳에 튀어다니는 듯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공간에 서울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얻는다는 건 어쩌면 너무 무모한 실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지의 NGO 활동가 마르셀라가 제게 해준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긴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예요. 사람들은 기술을 두려워해요. 그건 너무 빨라서 너무 위에서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후 저는 단순히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마르셀라와 함께 케손시티 외곽의 한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폭우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침수로 12명이 목숨을 잃은 지역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4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저를 처음 본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를 그들은 UN 소속 외국인 전문가가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걸 전달하러 온 낯선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바닥에 깔린 플라스틱 의자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나일강이 넘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하면 기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같은 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중년의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그 기술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우린 정부도 경찰도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린 혼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혼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웃에게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마르셀라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요. 지금 여기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그날 이후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각 커뮤니티마다 직접 찾아다니며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알려주고 침수 예측 지도에서 가장 위험한 골목을 주민들과 함께 색칠하며 설명하고 방송국을 돌며 실제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증언했습니다. 점점 마닐라 시민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거리로 나가 노인들에게 재난 알림 앱 설치를 도와주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우리 동네 안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직접 찍은 영상이었는데 자신의 마을 주변 하천 수위를 매일 기록하고 예측 경보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믿고 움직일 때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성공적인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서울이 갖고 있던 문화의 본질이 마닐라에도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는 시민들도 있었고 데이터가 도착하기 전 이미 손을 놓아버린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시스템이 기술적 구조가 아니라 신뢰의 매개체로 작동하기 시작한 그 장면은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제미니 태풍은 북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이들이 대피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전화를 받았습니다. 케손시티의 한 대피소에 있던 소녀가 서울에서 본 시스템 덕분에 가족 모두가 무사히 대피했다고 말하며 감사합니다, 박사님. 서울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북부 지역의 일부 마을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며 시스템의 일부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22시 37분 마닐라 북부의 바기오시 일대에서 통신 두절이 발생했습니다. 제미니 태풍은 이미 필리핀 해협을 넘어 루손 섬을 강타하고 있었고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건 전력망과 이동통신 기지국이었습니다. 서울 시스템이 자랑하던 예측 대피 모니터링의 3중 연계 체계는 그중 모니터링 기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시통제소에서 직접 관제 시스템 앞에 앉아 각 구역의 신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초록색이었던 맵의 좌측 상단, 바기오 지역의 4개 구간이 차례로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호 없음, 데이터 없음, 응답 없음.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구역은 특히 고지대에서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었고 사전 대피 알림을 가장 먼저 발송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이상 없이 동작 중이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닐까? 곧바로 현지 연락망을 통해 바기오 지역 구청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모든 통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위성 전화 역시 기상 상황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대체 회선도 지연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을 이식해놓고 정작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이 절망감. 서울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거기선 백업 회선, 예비 경로, 도시 내 유선망이 3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통신 하나가 끊기면 바로 다른 라인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닐라엔 그런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림. 곁에 있던 마르셀라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린 지금 처음으로 이런 구조를 도입한 거예요. 처음이면 언제나 시행착오가 따르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스템이 마닐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착각. 그것이 단지 표면적인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유리 구조였다는 현실. 저는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직접 바기오로 가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지금 그쪽 도로는 일부 붕괴되었어요. 접근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끊긴 그 지점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르셀라와 함께 9호 차량에 탑승하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도로 곳곳은 진흙과 부러진 나무들로 엉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바기오와 가까운 인근 마을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파가 닿는 곳에서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침수 예측 시스템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상 시간과 실제 강수량, 집안 침하 구간까지 일치했으며 이론상 그 시간에 대피했더라면 모든 주민이 무사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피소로 사용 예정이던 건물의 문은 잠겨 있었고 사전에 지정되었던 피난 안내 인력 중 절반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민 중 일부는 서울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며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가족이 실종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서울에서라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일, 왜 여기선 발생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젖은 옷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엄마가 말했어요. 그 앱에서 경고가 왔으니까 나가야 해라고. 근데 할머니가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해서 엄마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소녀는 분명 시스템의 신호를 받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지 못한 것, 그게 바로 기술이 혼자일 때의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마르셀라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 시스템은 잘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스템 자체보다 그걸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인프라, 무엇보다 서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동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제가 서울에서 배워놓고도 미처 이해하지 못한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문화 설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두두두두 하는 소리를 냈고 라디오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 화면 속에서는 서울 시스템의 침수 예측 알고리즘이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현실은 어딘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감탄했던 건 기술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정밀한 기술이 무력화된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질감, 그리고 깊은 자책감. 그 두 감정이 섞여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마르셀라는 말없이 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예요, 박사님. 시스템이 하나라도 작동한 건 이 나라 역사에선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본 서울은 단지 기술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민의식이 시스템의 일부였고 문화가 기술을 작동시켰습니다. 그걸 저는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안내방송 하나 없이도 사람들은 줄을 서고 긴급 상황에서 안내문자 하나로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마닐라의 이곳, 바기오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신뢰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 소년, 혼자 할머니를 남겨두고 엄마와 대피소로 온 그 아이는 어쩌면 이 시스템이 가능하게 만든 가장 귀중한 생존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이 아직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 사회적 간극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바기오 인근에 마련된 임시 피난소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이곳에서 남은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시스템.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핸드폰을 들고 앱을 설치하더라고요. 그 앱이 출발하라고 했고 우리는 따랐어요. 그게 우리를 살렸어요. 그 말은 한순간 제게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술이 처음에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지만 그걸 먼저 이해한 어린 세대가 어른들을 움직이는 변화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봤던 것도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 한일암 군이 지하상가에 남겨진 할머니를 구해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 사건처럼요. 서울 시스템이란 것은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행동이 기술을 움직이도록 만든 구조였다는 걸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닐라로 돌아가는 길에 긴급하게 유엔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 적용 결과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울 시스템, 그 복제 가능한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다.
보고서 초안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서울의 제로 사망률은 단순한 과학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문화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 이제부터 우리가 구축해야 할 것은 센서와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로를 움직이게 하는 시민 간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작동시키는 공공교육과 공동체 설계다. 서울에서의 짧은 체류는 제게 기술자가 아닌 문화 번역자로서의 사명을 안겨주었고, 마닐라에서의 체험은 그 사명을 실제로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재난 대응을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 시스템의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실.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수십 개의 국가 대표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오랜 동료였던 독일 재난물류팀의 리하르트도 있었고, 서울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던 프랑스 재난윤리 자문관 세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제 가슴은 단단히 죄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그야말로 기존 유엔의 대응 철학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제목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서울 선언 기술이 아닌 문화가 생명을 구한다. 발표는 정해진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5분 동안 단 한 줄도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술은 오직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의 몇몇 인사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성공은 기술적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따르고 훈련하며 서로를 지켜보는 시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 그 동일한 시스템을 복제했을 때 그 기술은 전파됐지만 신뢰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기술로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장면. 두 번째는 마닐라 북부에서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소년이 가족을 대피시킨 모습이 담긴 현지 주민이 찍어 SNS에 올린 영상의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여기 이 두 사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된 문화가 기술을 활용하는 장면. 다른 하나는 신뢰를 통해 스스로 행동에 나선 시민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장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공동체의 심장, 바로 시민의식의 교육과 문화적 인프라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곳곳에서 마이크를 켜는 소리가 들렸고,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뜻밖에도 아일랜드 재난청 자문관 마리아 브레넌이었습니다. 카린 박사. 저는 처음 서울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닐라에서 했던 방식, 특히 사람들과의 대화와 신뢰 회복,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응 모델은 지금 유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음은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응 기술의 문제를 넘은 것 같군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시스템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을 먼저 키워야 할 때라는 걸 느낍니다. 그날 회의는 정해진 시간보다 한참을 넘겼습니다. 각국은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서울 선언 기술과 공동체의 결합을 유엔 재난대응국의 차기 정책 모델로 채택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UN-서울 공동 이니셔티브 재난윤리와 시민의식 글로벌 교육센터 초대 디렉터. 센터는 서울에 설립될 예정이었고 전 세계에서 시민의식 교육 커리큘럼, 문화 기반 대응 설계, 공공훈련 시뮬레이션 등을 배우기 위한 전문가들과 청년들이 모여들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수정 디렉터가 다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주친 자리에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박사님. 이제 정말 서울 시스템을 복제하셨네요. 기계가 아니라 철학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문명의 손이고 시민의식은 그 심장입니다. 서울은 그 둘이 만나 작동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 심장을 세계로 퍼뜨릴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7살 어린 시절 나일강이 넘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무도 저희 가족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늘 경고를 만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경고를 넘어서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경고하고 보호하고 움직일 수 있는 문화, 그걸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세상을 바꾸는 소리를 가장 크게 낼 줄 아는 도시였습니다. 유엔 본부의 그 결정 이후 세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단지 K-팝과 반도체 혹은 코로나 방역으로만 알려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재난에 대처하는 문명의 새로운 기준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보고서 서울선언은 국제사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기술은 필요 조건이었고 시민의식은 충분 조건이었다. 서울은 그 둘을 동시에 갖춘 세계 유일의 도시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저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과학자는 서울에서 과학이 아닌 사람을 배웠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유엔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훈련이라고 이름 붙인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될 수 있다고. 그 편지를 읽던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고요한 재난 훈련 현장. 무표정한 얼굴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그 장면. 처음엔 너무 낯설고 기계적으로 느껴졌던 그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설립하게 된 재난윤리와 시민의식 글로벌 교육센터는 예상보다 빠르게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성장했습니다. 첫 입소생은 총 24개국 116명이었고 그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독일에 정착한 난민 학생도 있었고 기후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케냐 출신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처음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떻게 서로를 믿을 수 있을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서울은 그저 강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서로를 믿는 도시였고 그 믿음이 네트워크보다 빠르게 움직였으며 AI보다 정확하게 판단했고 서버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이수정 디렉터와의 한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늘 위기와 함께 살아왔어요. 한반도는 항상 불안정한 역사를 견뎌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왔어요.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서울은 단지 재난을 대비한 도시가 아니라 공존을 연습해온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수정 디렉터는 교육센터 개관 기념식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행사장 안은 숨죽인 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 뒤에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각지의 청년들과 함께 서 있는 이 순간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은 이제 기술로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재난은 사람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람의 신뢰로 이겨내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계속 전할 것입니다. 유엔의 서울 선언 채택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과 마닐라를 오가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던 시간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는 겨우 숨을 고르며 지난 일을 되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정말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시민자치구 차원에서 재난심리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고 터키 앙카라에서는 고등학교 필수 과목에 공동체 기반 위기 대응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서울이 있었고 그 서울에서 보고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제 이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설명했던 저 자신은 사실 여전히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부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도 발표도 미팅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도시를 걷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공항철도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보다 서울은 더 조용했고 거리에는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차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젠 익숙해졌지만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 조용함이 얼마나 낯설고 냉정하게 느껴졌는지 기억납니다. 이 도시엔 따뜻함이 없는 것 아닐까? 재난 속에서도 이렇게 무표정한 건 감정이 없는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 건 그 조용함은 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중함이라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공동체 전체를 우선시하는 살. 서울이 지닌 그 절제된 온도는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뜨겁게 드러나는 종류의 신뢰였습니다. 그날 저는 마포구의 한 도서관 근처를 거닐다가 우연히 학생 2명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다음 주 재난 모의 훈련 있대. 알아. 근데 우리 반은 진짜 잘할 거야. 지난번엔 우리가 제일 먼저 대피 끝냈잖아. 그 말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엄청난 상징을 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재난 대응이 평가 대상이나 행정 절차가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서울이었고 제가 세계에 말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울에 대한 제 감정을 적어봤습니다. 이 도시는 침묵 속에 말을 하고 무표정 속에 따뜻함을 품으며 기술 속에 인간을 담고 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내가 찾던 대응이 아니라 공존을 배웠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저는 어린 시절의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나일강이 넘쳐 가족을 잃고 어떻게 하면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온 소년. 그 소년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했던 건 사람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화였고 서울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에서, 바기오에서, 나이로비에서 서울이 뿌린 그 문화의 씨앗들이 하나 둘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저를 가장 강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세계를 바꾸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울림을 어디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바삐 움직이던 일정도 없었고 회의도 강연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자신의 속도로 균형 있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 앉아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문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밀어내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그 문장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합니다. 기술은 다만 그걸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서울에서는 재난이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대비가 일상이자 예의이고 시민들은 훈련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보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먼저 배우는 도시. 그게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이수정 디렉터와 마지막으로 다시 만난 날, 우리는 서울 남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서울은 늘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전쟁도 IMF도 팬데믹도 재난도. 그런데도 매번 살아남았죠. 그게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놓지 않아서였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엔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모든 서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서울을 하나의 모델로 보는 것을 멈추고 서울을 사람들의 연습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감추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함께 준비하는 도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진짜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은 저에게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세계를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 그리고 그 연습을 전파하는 이야기꾼으로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연의 분노,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재해,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공동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긴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울리는 경보음? 최신 위성 예측 기술?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 저는 서울에서 그 해답을 받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대륙의 한 구석,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된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가장 촘촘한 대중교통망, 가장 효율적인 응급 시스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시민의식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재난을 단절로 보지 않고 연결의 기회로 바꿔낸 도시였습니다.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그 정보는 곧장 이웃에게 공유되고 그 공유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은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기술은 조력자일 뿐 진짜 주체는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험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시민의식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는 서울을 지식의 본부로 삼아 이미 38개국에 확장되었고 각 나라의 현지 문화와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울식 훈련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하루하루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작은 나라가 인류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서울은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로 시작했지만 세상을 감동시킨 건 그 도시가 지닌 태도였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손을 내밀며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기술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들. 저는 그곳에서 기술자에서 문화 전도사로 데이터 분석가에서 공존의 이야기꾼으로 저 자신이 변화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서울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울 시스템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연습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누구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제 꿈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기술보다 빠르게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의 중심에는 언제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작은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아주 작고 조용한 행동이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